거울나라에서 만난 붉은 여왕은 제자리에 있기 위해선 계속 달려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몇 배는 더 빠르게 달려야 한다고 말하지요. 이제 너도 알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같은 곳에 있으려면 쉬지 않고 힘껏 달려야 해. 어딘가 다른 데로 가고 싶으면 적어도 그보다 2곱은 빨리 달려야 하고. 여러분이 어린 시절 읽었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 교수였던 작가 루이스 캐럴이 어느 날 대학 학장이었던 리델의 집을 찾아갔다가 리델의 어린 세 딸을 만나 그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단숨에 당대 최고의 아동문학가로 떠오른 루이스 캐럴은 1871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속편인 거울나라의 앨리스를 발표합니다. 거울나라의 앨리스는 거울 속 세상으로 들어간 앨리스의 모험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루이스 캐럴은 리델의 둘째 딸 앨리스에게 체스 두는 법을 가르쳐 주다가 체스 게임을 이야기의 도구로 삼아 거울나라의 앨리스라는 기발하고 유쾌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한여름이 배경이었다면 속편인 겨울나라의 앨리스는 연말을 며칠 앞둔 1869년 크리스마스가 배경입니다. 거울나라는 체스판처럼 생긴 세상으로 각자 개성을 가진 동화다운 등장인물이 체스판의 말처럼 등장합니다. 이 이상하고 뒤죽박죽인 동화 속에서 이제부터 지친 삶에 다시 힘을 내볼 수 있게 우리의 고개를 들어 올려주는 멋진 이야기들을 찾아내보려 합니다.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제가 왜 굳이 이런 어린이 동화를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이해하시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카드놀이를 배경으로 한 것에 반해 거울나라의 앨리스는 체스 게임을 기본 배경으로 합니다.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체스 게임의 규칙과 진행 방법을 잠시 생각해 볼까요? 체스판은 평면이지만 거기에서 움직이는 체스 말은 각각 차원을 달리하는 이동 규칙을 가집니다. 폰의 일직선 이동은 1차원, 룩과 비숍의 평면 이동은 2차원, 그리고 기사의 건너뛰기는 3차원이 되지요. 이 짧은 동화에서 앨리스가 겪는 비현실적이고 상징적인 이야기에서도 이러한 차원에 관한 비유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그 차원 이동은 흡사 거울에 비친 사물이 반대로 보이는 것과 같이 시점도 공간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구 뒤섞입니다. 하얀 여왕의 대화에선 핀에 찔리기도 전에 잠시 후면 찔릴 테니 아플 거라고 미리 비명을 지르고 정작 핀에 찔리고 난 후에는 아까 비명을 질렀으니 지금은 지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이런 하얀 여왕과의 대화는 슬픔을 잊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슬퍼하면 정작 슬플 상황에서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미리도 걱정하고 닥쳐서도 걱정하는, 그래서 지금이 아닌 아픔과 슬픔까지도 흘러넘쳐서 온통 걱정투성이가 되어버리는 저에게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더군요. 달걀처럼 생긴 험프티 덤프티가 자신이 하얀 왕과 여왕에게 받은 선물을 자랑하며 말합니다. 그분들이 주셨어. 생일이 아닌 날 선물로 주신 거지. 죄송하지만 생일이 아닌 날 선물이 뭐죠? 전 생일 선물이 제일 좋아요. 앨리스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1년이 총 며칠이지? 365일이요. 그중에 생일은 며칠이지? 하루요. 그러니까 생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은 딱 하루뿐이란 거야. 생일이 아닌 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364일이고. 험프티 덤프티가 말했다. 이건 뭐 숲속의 현자가 건네는 잠언 같은 말 아닐까요? 또한 이 험프티 덤프티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쓰는 말들의 의미에 대해 아주 강력한 한방을 날립니다. 내가 어떤 단어를 쓰면 그것은 바로 내가 선택한 의미만 가지는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단어들에도 성깔이 있어. 특히 동사들이 그렇지. 자존심이 무척 세거든. 형용사로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동사들은 달라. 하지만 난 그것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 불가입성. 내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불가입성이라는 말은 두 개의 물체가 동시에 같은 공간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대입한다면 하나의 문장이 나에게는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지만 너에게는 저렇게도 이해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부정하고 무조건 내 말만이 맞는 것이다 라고 고집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험프티 덤프티의 설명을 더 들을 필요도 없이 물론 동사는 주어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것에 관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동사는 그래서 자존심이 무척 세고 성깔이 있는 단어라는 거지요. 형용사가 그저 덧입혀 강조하거나 부연하는 일을 하는 것과는 확실히 다른 것이 맞을 겁니다. 험프티 덤프티가 말한 내가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는 동사, 자기 마음대로 그것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규정할 수 있는 단어의 폭주.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 아닐까요? 언어의 자의성은 과연 그 이상한 거울나라에 살고 있는 달걀처럼 이상하게 생긴 험프티 덤프티만의 문제일까요? 이 말을 읽고 나자 내 주변에 갑자기 수많은 험프티 덤프티들이 나타나는 건 왜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만의 언어가 최적의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자신만만하게 불가입성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앨리스가 길을 잃었다고 설명하자 붉은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길을 잃다니 무슨 소린지 모르겠구나. 여기 있는 길은 모두 내 것인데. 길을 잃는다. 내 생각을 잃는다. 붉은 여왕이 앨리스에게 여기 있는 길은 모두 내 것이라고 한 말은 영단어의 언어 유희를 넘어서 우리의 생각 자체를 뒤집어 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숲에서 트위들덤과 트위들디를 만난 앨리스가 비가 올 듯한 하늘을 보며 걱정한 것과도 비슷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비가 올까? 앨리스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트위들덤이 커다란 우산을 펴더니 트위들디와 함께 쓰고 우산 위를 올려다보았다. 아니, 안 올 것 같은데 적어도 이 우산 밑으로는 절대로 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산 밖으로 내릴 수는 있겠네요. 비가 내리고 싶으면 내리겠지. 우리는 우산 밖으로 내리는 비까지 걱정하느라 나의 길을 잃고 숲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얘야, 너도 알다시피 이곳에서는 같은 자리에 있고 싶으면 아까처럼 빨리 달려야만 안 된다. 만약 저만치 멀리 가고 싶다면 아까보다 2배는 빨리 달려야 해. 그렇다면 일찌감치 포기할래요. 앨리스가 말했다. 여기 있는 것만도 충분히 만족스러운걸요. 너무 목이 마르고 더워 죽겠다는 것만 빼면요. 그러자 여왕은 앨리스가 뭘 좋아할지 잘 알고 있다며 비스킷을 하나 꺼내서 친절하게 건네줍니다. 앨리스는 전혀 먹고 싶지 않았지만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왠지 예법에 어긋날 것 같아 비스킷을 받아들고 열심히 오물거리며 먹었다. 비스킷이 어찌나 퍽퍽한지 먹다가 목이 메일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제 갈증이 가셨지? 여왕이 물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퍽퍽한 비스킷은 갈증을 가시게 해주지 않지요. 여왕이 계속 뛰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갈증난 앨리스에게 더 심하게 목이 메일 퍽퍽한 비스킷을 권하며 이제 갈증이 가셨지 않냐고 물어보는 장면. 우리가 매일 느끼는 우리 삶의 끊임없는 갈증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붉은 여왕 가설은 진화학에서 거론되는 원리로 주변 자연환경이나 경쟁 대상이 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려 하기 때문에 어떤 생물이 진화를 하게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자 생존에 뒤처지게 되는데 이를 보상하기 위해 끊임없이 서로 재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자연계의 진화 경쟁에선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 원리는 진화론뿐만 아니라 경영학의 적자 생존 경쟁론을 설명할 때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논리입니다. 붉은 여왕 가설의 3가지 사례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포식자 대 먹잇감. 치타가 더 빠르게 진화하면 가젤도 도망치기 위해 더 빠르게 진화해야 한다. 한쪽이 멈추면 멸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생충 대 숙주. 기생충이 숙주의 면역기를 뚫기 위해 진화하면 숙주도 방어 시스템을 강화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 인간의 면역 체계의 변화 등에서 익히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경쟁 원리. 기술이나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에서는 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이미 많이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달려야 한다. 이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인가요? 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모두가 다 끊임없이 상대방보다 더 빠른 속도로 뛰어야 하는 것이 게임의 규칙이라면 오히려 더 빨리 뛰기를 멈추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상대방과의 과도한 경쟁 자체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더 빨리 뛰고 더 앞서 나가는 것은 여왕이 앨리스에게 준 퍽퍽한 비스킷처럼 오히려 더 목마르게 하는 것일 테니까요. 여왕은 앨리스에게 보상으로 이틀에 한 번씩 잼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잼은 어제도 내일도 먹을 수 있지만 오늘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요. 어제도 먹을 수 있었고 내일도 먹을 수 있지만 오늘은 절대 먹을 수 없는 오늘의 잼.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보상은 있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끝끝내 먹을 수 없는. 여러분과 내가 오늘 못 먹은 잼은 무엇일까요? 내일은 먹을 수 있다는 그 잼을 과연 내일이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내일이라는 아름다운 희망 아래서 가볍게 포기되어 버리는 오늘. 이 또한 참 먹먹한 이야기네요. 앨리스가 우연히 들어선 가게에는 온갖 기묘한 물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이상한 것은 선반에 뭐가 놓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만 하면 그 순간 선반이 비어버리고 주위에 다른 선반들만 미어터질 정도로 가득 찬다는 것이었습니다. 앨리스는 물건들을 졸졸 따라다녔지만 그것은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그 위쪽 선반으로 획 도망쳐버렸다. 그렇게 사방을 헤집고 다니며 쩔쩔매던 앨리스에게 가게를 지키던 양이 말했다. 노저울 줄 아니? 그러자 갑자기 앨리스의 주변은 온통 물로 변하고 앨리스는 둥둥 떠내려가는 배 위에서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어야만 했다. 제발 부탁인데 배를 잠시만 멈출 수 있을까요? 앨리스가 간청하자 양이 말했다. 내가 노를 젓지 않으면 저절로 멈추겠지. 내가 노를 젓지 않으면 이 배는 저절로 멈출 것이다. 나는 왜 힘들어 죽을 지경이면서도 노젓는 것을 스스로 멈추지 않는가? 어쩌면 선반 위의 물건들은 눈앞에서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잡으려는 순간 또 다른 어떤 것에 욕심이 더 가서 바로 눈앞에서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보이지 않게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것을 잡으려고 죽어라 노를 저어야 하는 이 괴로움은 그저 노젓기를 멈추기만 하면 벗어날 수 있는 너무나 단순한 것이 아닐런지요. 다른 뺄셈 문제를 풀어봐. 개에게서 뼈다귀를 뺐으면 뭐가 남지? 앨리스는 곰곰이 생각했다. 만약 제가 뼈다귀를 뺐으면 물론 뼈다귀는 남지 않겠죠. 그리고 개도 그대로 거기 남지 않겠죠. 저를 물려고 쫓아올 테니까요. 그러면 결국엔 저도 남지 않겠어요. 그럼 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구나. 붉은 여왕이 말했다. 제 생각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틀렸어. 개의 성질이 남잖아. 붉은 여왕이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자, 잘 들어봐. 그 개가 밖으로 성질을 드러내지 않겠어? 안 그래? 붉은 여왕이 소리쳤다. 아마도 그렇겠죠. 앨리스가 신중하게 대답했다. 그럼 그 개가 가버려도 밖에 드러낸 성질은 그대로 남잖아. 붉은 여왕이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하얀 왕이 전령에게 물었다.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지? 아무도 못 만났습니다. 전령이 대답했다. 앨리스도 아무도 못 보았다고 말하면서 거들었다. 저보다 빨리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 그렇겠지.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도라는 자가 너보다 먼저 이곳에 도착했을 테니까. 모든 것을 빼버려도 기어이 남는 그것과 아무도 없다고 자신만만했던 것에서 이미 한 자리를 먼저 차지해버린 아무도. 생각보다 더 생각하게 만드는 기이한 속에 내 스스로 이미 그 이상함을 아무렇지 않게 경험하고 있었던. 앨리스가 다녀온 거울나라는 아직 깨지 않은 작가의 꿈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꿈을 꾼 게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